네, 7월의 마지막 날 코스피가 무려 17.91% 급등했습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인데요. 지난달 도박판처럼 움직였던 우리 증시가 이번 달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달 상황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7월 전체 코스피 하락률이 22.19%였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4번, 사이드카가 15번, 한 달 안에 이렇게 발동을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역대급 변동성이 발생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짚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내적 요인이 겹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 특히나 이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어떠한 진출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센터 수요, 결국 AI 고점론이라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이야기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줄진 않을 텐데 이 성장세가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겹치면서 대외적인 요인이 왔고 이것이 사실 미국도 지난달에 나스닥이 한 7% 이상 빠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많이 빠진 달 중 하나인데 그만큼 기술주에 대한 우려, AI 산업에 대한 우려들이 겹쳐 있었다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두 배 레버리지 상품, 단위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돈이 쏠려감으로써 이 돈이 쏠려간다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도 흔히 투자를 하지만 내려가는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단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림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온 요인들은 해외 투자자들의 어떤 유출.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조금 이제 해외 기관이라든지 해외라든지 기관에서 좀 사는 양상들이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해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해 갖고 나가는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결국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AI 섹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제로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제도적인 문제, 아무래도 두 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문제들이 걸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1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요. 지난달 마지막 날에는 코스피가 1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왜 이렇게 크게 오른 겁니까? 사실 그 전 이틀 동안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대비 영업이익 비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과도하게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큰 주식이 상한가를 찍을 정도로 주가 급등했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제 폭락장에는 주식을 사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반등하는 계기가 마련되면은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 올라가는 양상들을 좀 보였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논리들이 좀 생기고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 돌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역대급으로 이게 사실 17% 상승하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17% 상승하는 것은 좀 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초와 주 말쯤에 이제 가격이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빠진 게 하루 올라가지고 이제 주초와 주말이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를 보면은 결국 시장을 움직인 게 수급의 영향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실적,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평가된 겁니까? 사실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거의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코스피 시장과 달리 이제 코스닥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번 정권 이전보다 낮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1200까지 갔다가 다시 700까지 내려온 데 있어서 사실 특별한 요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확실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어떤 주가 대비 영업이익의 수준 같은 것들이 역대급으로 낮은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분기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예측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랑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은 맞거든요.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 어떤 거냐면 중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어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흔히 말해서 영업 실적 같은 게 굉장히 좋았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률, 흔히 말하는 수익성 지표 같은 것도 좀 떨어지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좀 미국 역시 좀 불확실성 있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이크론 같은 주식, 흔히 말하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마이크론 같은 주식인데 마이크론 주식도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확실한 요인들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은 맞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란 것이 아무래도 성장률에 의존하다 보니까 성장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단기의 수익보다는 미래에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래 전망치의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주가 반응을 하고 있고 이 주가 반응하는 것들이 투자자들의 손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반등을 해서 주가 빠르게 오를 것이다 예측하기는 또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또 반등을 했다고 해도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이 그 폭등한 이후 첫 거래일이잖아요. 오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나스닥 지수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실적 발표들에서 좋은 특히나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 같은 것들이 견고하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또 데이터 수요를 늘릴 때 자기네 칩이 아니라 엔비디아 칩까지 같이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아마존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 어떤 거냐면 이제 사실 메타 같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같은 데는 좀 실적이 부진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수요를 이끌고 이것이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 사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주로 납품하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는 예측은 있지만 또 부정적인 요인도 있긴 합니다. 또 사실 미국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주식이라고 하죠. ADR 보통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ADR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주식도 약간 떨어진 양상이라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전반적인 AI 산업, 메모리 반도체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우리나라가 고착된 산업이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그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 증시 어떤 부분, 어떤 변수 살펴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특히나 미국의 금리 정책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통화 정책. 사실 이번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처음 맞이하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은 이제 연준이라든지 전 세계적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내주는 큰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사실 겹쳐 있거든요. 8월 말쯤에 이제 겹쳐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미국이 이제 흔히 말해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물론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정책 자체는 그렇게 줄일 것은 아니다. 흔히 말해서 긴축적인 정책을 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혹시나 모르는 리스크라든지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보다 혹은 좀 덜어진다든지 혹은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벤트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 것들은 이제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얼마나 거래가 되느냐 이것들이 이제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상품,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잭슨홀 이벤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미국의 통화 정책, 미국의 금리,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유의 깊게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좀 있는데요. 레버리지 ETF 짚어주셨지만 그 강화 조치 시행됐지만 여전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B2 신용거래 관련해서는 20세 미만 투자자들 B2 규모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 대책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20세 미만 투자자들이
본인이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 왜냐하면 보통 20세 미만, 만 20세 미만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이제 흔히 말해서 대리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융자가 본인이 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긴 하다. 다만 뭐 만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19, 20세들은 예. 사실 본인들도 할 수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정확하게 나이가 쪼개져 있지 않아가지고 데이터를 볼 때 좀 주의할 필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신용융자, 그러니까 20대뿐만 아니라 20대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 왜냐하면 특히나 뭐 19살, 20살 이분들이 신용융자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러면 개인 자산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모가 대리해서 한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부모의 감독 하에서 부모의 흔히 말하는 자산을 가지고 한 것이어서 아주 큰 이슈는 없겠지만 뭐 이쪽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60대, 70대 분들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규모면에서만 따지면 50대, 60대가 굉장히 예. 많고 이 50대, 60대 중심으로 50대, 60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이어서 그 흔히 말하는 주가 변동성에 부담을 주고 있는 양상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미성년들 이게 데이터에 대해서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가장 가파른 건 사실 맞다. 이건 맞는데 규모 자체는 아주 그 한 50대, 60대에 비해서는 한 얼마야? 한 5%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 10% 수준, 굉장히 좀 작은 수준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을 할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극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제 이 지표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계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OECD 같은 국제기관들도 있고요. 뭐 민간 업체에서 이제 주로 고가 주택들에 대해서 주가를, 흔히 말하는 주택 가격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뭐 나이트 프랭크라는 이런 민간 회사에서 결국은 예. 이제 주가 같은 것들을 죄송합니다. 주택 가격 같은 예. 것들을 측정하기도 하는데, 고가 주택이 지금 봤을 때는 서울 한국이 25.2% 상승함으로써 도쿄 일본에 이어서 또 흔히 말해서 이제 인상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게 전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 볼 필요는 있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걸로 연결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방 아파트라든지 지방의 주택 가격들은 굉장히 낮게 가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지금 명목지값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전체를 평균하게 되면은 가격이 별로 올라가고 있지 않는데, 예. 서울의 아파트 가격 혹은 흔히 말하는 주변부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것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이슈의 핵심은 이제 아파트란 자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야기인데, 아파트란 자산이 황금성이 굉장히 좋고 예. 리스크가 적은 상품인데다가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짓기가 어렵다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흔히 말하는 증여나 상속에도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몰려가고 있는 양상들, 이런 양상들 속에서 결국 이제 이 서울의 아파트만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혹은 서울의 빌라 같은 비아파트 주거 공간들의 어떤 선호도가 떨어져 있고 이쪽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게는 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정부가 세제 개편안 조만간 발표할 텐데 결국에 가장 큰 관심은 보유세가 되겠죠? 예, 이제 이번 보유세의 특징은 사실은 뭐 아파트 공급책이라기보다는 혹은 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좀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이런 양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 좀 소득이 흔히 말하는 팔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세금을 부과해서 부의 불평등 해소에 좀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양극화 문제 해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수보다는 주택가에, 그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장기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같은 것들 혜택을 좀 줄이면서 조세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몰려 있을 수밖에 예.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공급 정책을 통해서 주거 서비스 안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재분배 정책, 큰 틀에서는 재분배 정책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이게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그쪽의 집값을 좀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좀 재분배를 강화하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너무 격차가 벌어진 것을 강화하자는 이런 정책인데 우리가 또 중심을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실거주자의 주거 예. 서비스라든지 주택에 대한 어떤 매매에 대한 의도, 뭐 흔히 말하는 처음 집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 역시 조금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예. 어떻게 끌어내릴 것이냐, 예. 서울의 아파트의 선호도를 어떻게 끌어내릴 것이냐에 대해도 큰 연결점이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